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사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준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따지면은 직접적인 공사 내용은 아니지만 본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해야 되는 예비적인 작업 내지는 각종 활동들을 이렇게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건축공사라고 하는 것이 현장마다 내용이나 규모가 약간씩 다르겠습니다만 공통적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지조사, 당연히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대지의 크기라든가 등등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대지 측량, 이거는 정확한 면적이라든가 경계선이라든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대지 측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반조사. 지반조사는 어떻게 보면 지질을 조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땅 속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흙의 종류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는 것을 지반조사라고 합니다. 근린과의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과 대개 이어져 있는, 맞붙어 있는 기타 이웃이라 그럴까, 그러한 데서 이제 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상이라 할까, 협의하는 과정을 근린교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관청의 신고 및 수속. 이거는 약간 법적인 관계가 많이 있겠죠. 결국 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신고 등의 수속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대진의 및 주변 매설물의 처리. 결국 현장 공사를 진행하려면은 그 대지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주변뿐만이 아니라 대지 내에 지중이라든가 등등에 묻혀져 있는 매설물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 준비라고 하는 것이 본공사는 아니지만 준비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본공사가 지연이 된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해서 진행할 수 없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은 설사 공사는 진행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와서 하자가 생긴다거나 민원이 발생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이미 그것을 갖다가 바로잡는 데는 많은 노력하고 경비가 투여되겠죠. 따라서 공사 준비를 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안 중에 하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주민의 협조를 제대로 얻지 못해갖고 공사 진행에 방해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관청 수속이 잘못돼서 나중에 변경하느라고 애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대지 측량이 부정확해서 나중에 시공 정밀도가 확보되지 않는다거나 집안 조사를 잘못해서 결국 건물이 가라앉는다거나 이러한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공사라고 하는 것이 본공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현장에 시공 계획서에 들어있는 민원관리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이거는 근린교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여기 현장이 있고 그 현장 둘레에 지금 민원이 어디서 발생됐는가 지금 별표로서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죠. 지금 인근 이웃하고 있는 각종 건물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결국은 협상을 잘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는 데에 그 지형적인 요소로서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현장에 진입하는데 경사도가 높아서 경사도가 높으면은 이제 차량 운행 시에 뭐 소음이나 진동, 매연 등이 심해지겠죠. 또한 경우에 따라서 레미콘 트럭 같은 경우에 뭐 경사도 때문에 콘크리트가 뭐 넘친다거나 이렇게 해서 결국 뭐 공사 공해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거를 사전에 검토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뭐 여기 지금 뭐 사진에도 보시면은 민원 내용이 이미 벌써 공사 진행 이전서부터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요것도 이제 직접적인 민원의 현황.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인근 음식점에서 이제 뭐 잘못하면은 소송까지 민사 소송까지도 걸릴 수가 있다. 뭐 이러한 문제가 되죠. 이거는 결국은 여기 지금 보시면 대지 경계를 침범하는 일이 생겨갖고 뭐 실상 이거는 무허가 건물 쪽이 대지 경계를 침범한 겁니다만 그것을 정리함에 있어서 뭐 소송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학교죠. 학교입니다. 바로 건너편에 학교, 뭐 요즘 수성고등학교입니다만 이제 공사소음 때문에 이제 수업을 하기가 곤란하다거나 아니면은 학생들이 이제 통행로가 뭐 맞닿아 있어서 위험하다거나 뭐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대개 결국 뭐 공사 시간을 잘 맞춰서 소음을 적극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뭐 학교의 그 행사나 아니면 뭐 주된 시험일이나 무슨 중요한 때가 있을 때는 뭐 공사를 중단해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간신간신히 공사를 진행해 나가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뭐 주변 상가 및 주택에 관한 문제죠. 당연히 이제 점포나 이제 뭐 주택 같은 데서는 소음이나 먼지 등에 대한 민원이 당연히 제기가 되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가피하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거나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거 결국 어떻게 이제 민원을 접근할 것이냐. 뭐 실상 공사를 진행하는 입장은 뭐 어떻게 보면 의리니까 제대로 성의 있게 대응을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주요 민원인 담당자를 지정도 하고, 그다음에 소음 및 진동 공사에 대해서는 뭐 사전에 통보도 하고, 뭐 이해도 받고, 그다음에 민원 관련 법적 기준치가 어떤가 해서 이해를 뭐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앞장서서 민원이 발생하는 주변의 환경 정화를 뭐 나서서 깨끗이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공사 중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는 것이 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하나씩 한 항목씩 보겠습니다. 이제 대지조사, 대지조사죠. 대지조사의 뭐 일반적인 거는 공사를 짤 때 뭐 결국 현장 설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것은 실상 모르죠. 가설 설비, 즉 중장비나 뭐 등등의 반입로라든가 아니면 자재 저장 장소라든가, 즉 가설 공사를
가설 계획을 하기 위한 뭐 각종 기본적인 조사를 해야겠죠. 또 뭐 현장에 적합한 기초 지하 공법도 필요하고 뭐 등등을 알기 위해서 결국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존 자료에 의한 조사도 뭐 있죠. 그래서 뭐 등기소 서류 뭐 이런 걸 이미 어느 정도 알고는 있겠습니다만 뭐 대지 소유자, 위치, 면적 등 아니면 거기에 사진이나 지도에 의한 조사, 뭐 대지 주변 상황, 그다음에 사진, 지형도, 지질도 등. 그다음에 이제 기존 조사 기록이나 관측문에 의한 조사. 뭐 기존에 공사 기록이 있다거나 뭐 주변 건물에 대한 뭐 도면 등이 있다거나 하면은 그것이 중요하겠죠. 물론 당연히 현지 답사도 해서 전체적인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대지 표면이라든가 토질은 어떤가, 뭐 이거 미리 사전에 뭐 눈으로 관찰하는 거죠. 뭐 수위나 수질의 관찰, 뭐 이것도 구체적인 조사라기보다는 그냥 개략적인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에 의한 뭐 소음이나 진동이나 뭐 일조권, 바람, 먼지, 지하수 오염, 전파장애 등등 각종 발생할 수 있는 공사 공해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공사용 뭐 기자재 수송을 위한 교통 상황이죠. 뭐 도로 폭이라든가 뭐 차선이라든가 뭐 신호 체계, 또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뭐 통행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이제 큰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자면 철골 같은 거죠. 그래서 뭐 터널이 있는가, 육교는 있는가, 과연 뭐 육교의 높이는 어느 정도일까, 뭐 지하 터널은 높이가 어느 정도 등등 각종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뭐 소음 측정하는 모습입니다만, 이제 공사 진행할 때 과연 소음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지 등등을 측정을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당시에 소음이 상당히 크면은 그거를 뭐 제어한다거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소음에 대해서는 이제 민원이 생긴다거나 클레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에 따라서 공사장의 소음이 어느 정도까지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시간대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새벽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주간, 그 다음에 야간 각기 거기에 맞춰서 소음에 대한 규제값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진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진동은 뭐 크게 그냥 두 개로 나뉘고 있습니다만 주간과 심야로 진동에 대한 규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거 법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줘야 할 문제이고, 또 뭐 이것이 만족이 되면은 민원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 이것이 꼭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보기에는 또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지 측량입니다. 뭐 이거는 가장 정확하게 대지의 형태를 형태 및 경계선을 갖다가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째 뭐 대지의 형상 및 고저의 조사,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의 조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대지 소유자, 그 다음에 인접지 소유자,
뭐 주변의 도로 관리자, 뭐 이건 이제 관청 등이 되겠죠. 이 입회하에 경계선을 확인하고 측량기기의 설치 위치, 측량상의 장애물 등의 유무를 조사해서 적절한 측량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측량 시에는 먼저 정해야 할 것이 기준점과 기준선을 정해야 됩니다. 기준점은 벤치마크 B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대지 및 건물의 고저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사 착수와 함께 설정해서 완공할 때까지 남겨둡니다. 여기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움직일 우려가 없도록 설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뭐 한 곳에만 있으면 또 만일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다 두는 것이 좋겠죠. 결국 이 기준점에 의해서 결국 그 GL, 즉 그라운드 레벨이 어디가 제로값이 되는지 등등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뭐 보시면 되겠죠. 건물의 평면적인 위치를 정하는 것은 이제 기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계 도서에 따라 공사 수행 시에 확인하기 좋고 공사 기간 중에 변하지 않는 장소에 두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수준 원점이 어디냐? 이게 지금 인천 인하대 캠퍼스 내에 우리나라의 수준 원점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어떻게 보면 전국으로 이 기준점이 이렇게 정리돼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뭐 이거 1963년에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경기도 경기도 원점이 이제 국토정보 지리원에 있다. 이건 결국은 위치 정보를 정하는 기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이건 지금 측량하는 뭐 모습입니다만 이렇게 어딘가에 기준점을 옮겨오는 거죠. 결국 이 기준점이 아까 기준 원점에서부터 뭐 근처에 도로라든가 여기까지 와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이것을 따와서 현장 가까이에 이제 기준점을 둔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 트랜짓 측량이죠. 이거는 뭐 각도라든가 이거를 보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측량에 사용되는 기기가 뭐 일단 길이 재는 줄자, 뭐 이것도 최근에는 뭐 디지털로 측량을 다 하고 있죠. 각도를 측정하는 트랜짓. 뭐 각도는 이제 각도라고 하는 것이 되게 뭐 상하도 있겠지만 뭐 좌우도 있죠. 고저를 측량하는 레벨. 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하 기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지 측량에 따라서 전체 대지도를 작성을 하고 대지 주변을 이제 측량을 해서 인접 건물의 위치 등 뭐 이런 걸 다 측정을 해갖고 공사용 측량도를 이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대지의 고저, 도로와의 간격을 시측해서 대지 고저도를 작성하고 현장 내 적당한 간격을 구분해서 대지의 종행 단면도, 그죠? 종행 단면도를 끊으면 결국 고저의 형상, 지형의 뭐 기울기라든가 뭐 등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뭐 최근에는 뭐 물론 뭐 작은 건물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고층 빌딩, 특히 뭐 초고층 등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실상 그것을 갖다가 일반 측량기기로 측량하는 것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GPS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이거 초고층의 경우 대개 다 그렇습니다만, GPS 시스템으로 측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대지뿐만이 아니라 건물에 올라가는 것에까지도 건물의 높이, 위치 등등에 대해서도 GPS를 적극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롯데월드 타워를 지을 때 신문 기사입니다만, 공사 관리에 인공위성 4대 이상 동원이 된다. 결국 이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의 인공위성에서부터 위치 데이터를 받아서, 정확하게 위성 측량을 한다. 이걸 GNSS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또한 이것으로 데이터를 계속 받으면서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 계속 층이 올라갈 때마다도 계속적으로 이거를 이용할 수 있고, 완공 후에도 모니터링 시스템 안에서 이것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 실제의 사례입니다. 각도가 1도만 어긋나도 500m 높이에서는 한 8.72m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오차죠. 큰 오차이기 때문에 결국 초고층 등에서는 꼭 이런 GPS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GNSS라고 나와 있었죠.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위성 항법 시스템이죠. 예전에는 이것이 군사적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민간이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동차에서도 거의 GPS를 다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측량, 항공기, 선박 등등 자동차 등의 항법 장치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것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최근에는 또 4차 산업혁명 중에 한 가지 큰 혜택 중에 하나가 드론이죠. 드론. 그래서 공사장 측량도 드론으로 지표면에 가까운 것은 실상 드론으로 그냥 한다는 뜻이죠. 드론으로 하면은 열흘 걸린던 것이 이틀 만에 끝난다. 당연히 생산성이 매우 좋다라는 뜻이죠. 또한 드론에서 측량하면 이제 지형을 3D로 3D 데이터까지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상 터파기 할 때 파내는 흙의 양이라든가 메워야 할 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수치화가 가능하다. 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토목공사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건물 진 초기에는 결국 토공사 등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매우 유용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2016년도의 값을 보면은 전 세계 드론 시장 규모가 146조 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거의 3분의 1이 건설 분야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 뿐만이 아니라 정밀도죠. 정밀도도 매우 크게 향상이 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신문에 실렸던 사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집안조사를 보도록 하죠.
지반조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지반조사는 대개 결국 땅 속에 있는 흙의 성질이 어떤가, 토질이 어떤가를 확인을 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뭐 지내력, 견딜 수 있는 힘의 능력을 갖다가 확보함으로써 기초의 형식이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다진다는 뜻이죠. 지정 방법 등을 이제 결정하는 기초 데이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건물을 지지하는 집안 상황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토질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말뚝 시험, 재하 시험 등등으로 흙의 지내력을 분석해서 집안 평가를 하는 게 집안 조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지하 탐사법이 있습니다만 첫째 뭐 터파보기 이건 뭐 제일 간단한 거죠. 뭐 거의 뭐 소규모 공사에서 그냥 맨 땅을 갖고 뭐 지층이나 표면에서 뭐 가까운 곳에만 한정돼서 뭐 파본다거나 뭐 이런 지금 뭐 주택 등의 간단한 건물의 기초를 설치할 때 그냥 간단하게 흙의 성질을 보기 위한 것이 이제 터파보기. 지퍼보기라고 해서 직접 거기에다가 이제 뭐 철근 등을 이제 박는다거나 해서 그 저항 아니면 울림 아니면 침하력 등등으로 집안의 경연을 파악하는 이것도 뭐 비교적 얕은 기초의 집안을 파악하는 데 쓰입니다. 조금 더 이제 깊은 데에 대해서는 이제 물리적 탐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결국 전기저항식, 탄성파식, 강제진동식 탐사법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일단 뭐 이 종류는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링. 보링은 실제로 구멍을 파는 거죠. 땅속을, 지중을 구멍을 파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흙을 채취해서 관찰하는 것으로 지중의 토질의 종류, 분포, 층상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대지 내에서 몇 군데를 하게 되면은 이걸로 토질 주상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토질 주상도는 토질을 기둥 형태로 뭐 막대 그래프 타입으로 표현한 것을 토질 주상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작은 이제 관이죠. 파이프를 갖다 박아갖고 그 파이프 속에 결국 박힌 흙을 그대로 뽑아내서 그거를 열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흙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게 그대로 뽑습니다. 지중해 있는 것을. 이것을 이제 불교란 시료라고 합니다. 교란이라고 하면 흐트러졌다는 뜻이고 불교란이라고 하면 흐트러지지 않은 그대로의 시료를 채취해서 이걸로 이제 역학적 시험을 합니다. 이거는 결국 흙에 대한 뭐 강도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 보링하는 장비입니다만 결국 땅을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거를 속에다가 박아 넣는 거죠. 박아 넣어서 그거를 그대로 뽑으면은 이 파이프 속에 흙이 지층별로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뽑아서 이거를 갖다가 파이프를 이제 뭐 원통으로 되어 있는 걸 이제 딱 반을 쪼개면 반으로 열면은 이렇게 흙이 그대로 지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질조사 시료라고 부릅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어떤 흙이나 안반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깊이별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죠.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토질 주상도라고 부릅니다. 토질 주상도 뒤에 나오나 보죠. 그 뒤에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질 시험이 있습니다만 물리적 시험이죠. 가장 유명한 것은 표준 관입 시험입니다. 보시면 스탠다드 페네트레이션 테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의 경현, 단단하고 무름, 밀도를 상대치로 파악하는 것으로 코어보링기로 집안을 굴착해서 각 조사 심도, 깊이죠. 해서 흙의 시료를 채취할 때 무게 63.5kg, 이것은 140파운드입니다. 63.5kg의 추를 높이 76cm에서 자연 낙하시켜서 이 자연 낙하하는 힘으로 이 추를 30cm 관입시키는데 소요되는 타격 횟수 N값으로서 파악하는 것을 표준 관입시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땅을 파면서 코어보링을 하면서 도중에 이제 조사 심도에서 결국은 표준 관입 시험을 하는 거죠. 당연히 N값이 클수록 단단한 집안이다. 30cm를 관입시킬 때 많이 두들겨야 되니까 N값이 크면은 단단하다. N값이 작으면 뭐 굉장히 무르다, 연하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N값이 거의 0은 좀 그렇습니다만 0에서부터 1, 2 이런 거는 되게 모래집안 같은 경우죠. 그래서 몇 번 안 때려도 쑥 들어가는 거. 그래서 결국 N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무른 집안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은 기사 시험에 주관식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수치 반드시 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표준 관입 시험은 실상 보링에 의해서 판대를 갖다가 추를 갖다가 떨궈서 박아갖고 결국은 타격 횟수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이 이제 아까 나왔었던 토질 주상도다 라고 보시면 되죠. 토질 주상도라고 하는 건 지금 이렇게 깊이별로 결국 이렇게 기둥 형태로 흙의 종류를 이렇게 표시한 거죠. 이것이 아까 보링에 의해서 파악이 된 토질이 되겠습니다. 한편 각 층마다 지금 보시면 각 심도마다 한 번씩 N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N값을 구해서 즉 N값 뭡니까? 아까 얘기한 표준 관입 시험의 N값이죠. 그 N값이 처음에는 굉장히 작다가 깊이 들어갈수록 단단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매우 단단한 집안이 이제 나왔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베인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인 테스트는 결국 토지를 보기 위한 보링 구멍이죠. 보링 구멍에다가 이렇게 십자형 날개를 가진 베인 테스터라고 부릅니다만 얘를 박아 넣고 얘를 돌리는 거죠. 회전시켜서 그 저항력으로서 결국 토질의 능력을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건 근데 대개 어디다 하는 거 아니? 연한 점토질, 부드러운 점토질에서만 사용을 하고 굳은 점토 등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래나 이런 데서 쓰지 않고 연한 점토질에 얘를 집어넣어서 회전시킬 때의 저항력으로서 점토의 점착력을 판별하는 것이 베인 테스트다. 이것도 꼭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기타 이제 역학적 시험이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토질에 대한 역학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첫 번째가 이제 전단시험, 전단시험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수직력을 뭐 변화시키면서 여기에 대한 이게 지금 전단력을 가하는 거죠, 옆으로. 그래서 전단력을 구한다. 그래서 수직력과 전단력의 관계에서 점착력과 마찰각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흙의 성질을 파악하는 큰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점착력과 마찰각이 있습니다. 요건 일축 압축 시험이라고 해서 위에서 압축판으로 압축시켜서 이제 응력을 구하는 거. 일축 압축 시험. 요거는 삼축 압축 시험이라고 하죠. 지금 치갑도 걸고 수직력도 걸고 해서 이거는 뭐 간접 전단 시험이라고도 하고, 결국 일정한 치갑을 가하면서 수직 하중을 가해서 이제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흙을 이제 불균실을 파괴시켜서 점착력과 마찰력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해력 시험.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흙이 가진 허용 진해력을 구하는 거죠. 물론 이것에 의해서 건물이 결국 건물을 얹을 수 있느냐, 건물의 기초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서 판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재하 시험이라고 한다. 로딩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결국 하중을 얹어서 결국 실제 그 집안면에다 하중을 가해 갖고 허용 진해력을 구한다라는 뜻이죠. 건물 중량만큼을 결국 뭐 사면은 가장 확실하겠죠. 그래서 건물 중량이 작은 경우에는 직접 제어판에다가 중량물을 편심이 생기지 않게 중량물을 얹어서 그 침하량으로 허용 진해력을 산출을 합니다. 이거 직접적으로 그 땅 위에다가 하중을 얹었다고 해서 직접 재하 시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재하 시험의 지금 사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얹게 되는 집안면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중량물을 얹는데 뭐 중량물로 사용하기 좋은 것이 역시 현장에서는 철근이죠. 그래서 철근 등을 지금 얹어 갖고 침하량을 보면서 결국 이 땅의 허용 진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갖다 산출해내는 것이 직접 재하 시험이다. 뭐 만약에 뭐 이거보다 더 큰 무게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 위로 트럭이 올라갈 수 있게 한다거나 뭐 등등의 방법도 물론 당연히 있겠죠. 지금 여기는 이제 현장에 저장되어 있는 철근을 갖고 지금 침해량을 측정하는 방법이죠. 한편 이게 이렇게 물건을 얹어 갖고 하중을 가기가 어려울 때는 반력으로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력을 주는 이제 볼을 갖다가 집안에다가 고정시켜 놓고 여기에 유압잭으로 얘를 갖다 집안면에서 밀어 올릴 때 이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힘을 갖고 하중을 가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반력보 재하 시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반력보고 이 반력보를 갖다가 집안면에다가 고정을 시켜 놓고 여기에서 유압잭으로 얘를 이제 미는 거죠. 얘를 밀게 되면은 그 힘은 얘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힘이 역으로 집안면으로 힘이 가해지겠죠. 그 가해진 힘으로써 재하를 시킨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력보 재하 시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이제 각종 시험들이 있습니다만 실상 지금은 이제 뭐 토질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이제 내력 등을 갖다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제
물에 관계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양수량 및 투수 개수를 알기 위해서 양수 시험을 한다. 물을 뽑아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링을 할 때 지하 수위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지하 수위도 측정을 하고 집안의 안밀치마와 관련해서 간극수압을 측정한다고 해요. 안밀치마라고 하는 것은 집안을 눌러서 치마가 되는 걸 안밀치마라고 하고 그때 이제 수압이 어떻게 걸리는가를 측정을 한다. 그래서 간극수압은 피에조미터라고 하는 걸로 측정을 하고 토압계로는 토압을 측정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지하수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하수를 어떻게 배수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하수가 들어있게 되면은 결국 집안이 굉장히 연약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집안을 다질 때 어떤 방법으로 다질 것이냐 등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관청 등의 이제 수속이죠. 그리고 세상 건축공사를 진행하게 되면은 인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뭐 인근 주민의 뭐 생명이나 뭐 재산 등이 손괴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법령을 체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수속을 진행해야겠죠. 뭐 이거는 이제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 공사 수행에 이제 필요한 불가피한 이제 도로 조명 결국 뭐 인도나 이런 것을 갖다가 조명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 등을 갖다가 뭐 옮겨야 할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 전화 등을 결국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뭐 각종 수속을 해야 되는 뭐 관공서뿐만 아니라 뭐 전기는 한전, 뭐 수도국, 그다음에 뭐 가스공사, 전화국 등등과 협의도 해야 되죠. 협의를 하고 동시에 뭐 신고나 허가 신청 등의 이제 수속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공사 진행에 거의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 개시 이전에 반드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도로 점용의 사례죠. 결국 이거 인도인데, 뭐 결국 여기 지나가는 통행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로를 새로 따로 이렇게 두고, 여기 뭐 공사 진행을 위해서 뭐 이 상부를 뭐 사용을 한다거나 뭐 하는 그런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것들은 실은 공사 계약 때 이후부터 착공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해야 되고 또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편 뭐 현장 조직도 아직 미숙하고 이제 뭐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혼란 등이 있을 수도 있어서 뭐 자칫하면은 뭐 누락된다거나 잘못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실상 뭐 공사 실시에 매우 큰 방해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내부 관리 체제를 철저히 구축해서 담당자를 정해서 이거는 뭐 누가 언제까지 뭐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수속을 한다라는 것을 다 각기 잘 정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청 수속이 필요한 사항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뭐 첫 번째로는 당연히 현장 사무소를 갖다가 개설해야 되니까 현장 사무소 개설에 따른 수속, 뭐 이거 관청 수속이죠, 당연히. 그다음에 공사에 관계되는 허가 신청, 그죠? 뭐 이거 거의 다 지자체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 공사에 대한
허가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수속. 물론 이거 현장사무소 등이죠. 거기에 가설 건축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따라 행정수속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관계 수속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근로관계죠. 근로관계에 대한 수속을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기계류 설치에 대한 신고, 거기 이제 중장비나 이런 걸 사용을 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화약이라든가 이런 위험물까지도 취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종 신고도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도로 조명 및 사용에 대한 신청. 이거 아까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도로에 대한 관리권은 실상 구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사 진행에 따른 도로 조명 및 사용에 대한 신청이 필요하다. 물론 경우에 따른 사도 즉 개인의 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거와 별개로 또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지내 및 주변 매설물의 처리가 있습니다만, 대지내의 실상 기존에 있던 많은 매설물, 그냥 본래 그냥 노지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거를 갖다 재건축한다는 뜻에서 걷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상시설, 건물이나 담장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료 위치, 형상 크기, 개수 등을 다 조사해서 이전시키거나 아니면은 없애거나 당연히 해야겠죠. 건물 등에 대해서 위치, 구조, 높이 등을 조사해서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에는 이제 보호 조치나 이제 보강 조치가 필요하고, 아니면 그냥 다 처분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건 기존의 구조물이 그 전에 있었던 건물의 기초 구조라든가 지하 구조 이런 것들은 물론 당연히 이건 다 해체 철거를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타 이제 지하 시설로는 이제 기존 건물 지하실, 지하도, 기초, 말뚝 등 외에도 이제 기존에 지나가고 있던 전선, 전화선, 가스관, 상하수도관 등등 매설물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 물론 공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이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설로 쓰기 위해서 뭔가 연결을 한다거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접지, 즉 옆에 건물 등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실히 해야 되죠. 공사 진행 시에 잘못해서 파손을 시킨다거나 그런 변형이 생긴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히 보호 보강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확실하게 미리 사전에 사진이나 이런 걸로 철저히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공사에 의해서 생긴 문제인지 아닌지 본래부터 있었던 파손인지 등등에 대한 쟁점을 줄일 수 있도록 미리 해야겠고, 공사 진행 시에도 수시로 그 이상이 발생되는지 어쩐지를 검사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글림겨서 이건 마지막입니다만,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